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데니스입니다. 여러분 집에다 보내놓고 선생님은 지금 교실에 남아서 또 수업 녹화를 하고 있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생님이 녹화한 수업을 열심히 들어줄 거라는 생각, 그게 선생님에게 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들어주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네. 지난 시간에 워낙 시간이 좀 빠듯해서 선생님이 우리 17페이지 했던 질문 두 개를 마저 해결을 못하고 바로 수업을 급하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지난 시간 공부했던 우리 17페이지에서 두 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What problems does a worried teenager have? 걱정이 많은 10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실 이 편집을 안에 보면 그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맨 앞에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Keep having dreams about getting chased or taking a test where I don't know any answers. 이 문장 기억나세요? 그렇죠. 계속 쫓기는 꿈을 꾼다거나 답을 전혀 모르는 그런 시험을 치는 그러한 꿈을 계속해서 꾸게 된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중간에 한밤중에 땀을 흘리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깨어나는 것도 사실은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거로 문제가 끝난 건 아니었어요. 어떤 아침마다 I feel so tired. 너무 피곤해서 그 결과 I don't think I'll be able to lift my feet. 심지어 발도 들어올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피곤함을 느끼는 거. 이것도 문제였습니다. 사실 1번은 답 쓰려고 그러면 너무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일일이 쓰진 않을게요. 이 정도의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그런 걱정 많은 10대 이야기였어요. 2번 질문이요. What is the good news for a worried teenager? 이 걱정 많은 10대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어요? 답변에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we have good news and bad news for you 라는 표현 등장했잖아요. 좋은 소식은 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 부분에 2번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네요. You don't sound like you are ill. 당신이 아픈 상태처럼 들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상인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이 부분이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러분이 바꿔서 대답을 해야 한다면, he 혹은 she, 아직까지는 모르겠으니까, he 혹은 she, 다음에, 들리지 않는다. 이거니까 doesn't sound, 그 다음에 like, ill. 뭐 그냥 doesn't sound ill 해도 좋겠네요. like 굳이 쓰지 말고요. doesn't sound ill 이렇게만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질문까지 해결을 해보았어요. Talk about it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When you 이 부분입니다. When you have a very difficult problem,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who do you rely on for help? 어느 분에게 rely on 하시겠어요? 의지하시겠어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요. 도움을 위해서요. 사실 부모님이죠. 여러분이 어떤 걱정거리가 있을 때 가장 지척에서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들려줄 수 있는 분은 부모님, 혹은 여러분의 형제자매, 혹은 없다면 선생님이라도 언제든지 오시면 고민거리 같이 고민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은 그런 고민거리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역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 18페이지로 넘어갈 거고요. 이제 18페이지 단락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단어부터 점검 먼저 하고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따라해보죠. disease. One more time. disease. 여러분, is라는 영어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단어 본 적은 없죠. 근데 우리는 easy는 다 알아요. 그렇죠? ease라는 건 원래 형용사로서 용이한, 쉬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다, 용이한,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만요. easy가 쉬운이란 뜻인데 비해서 is는 명사로서 좀 용이함, 쉬움이라는 명사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this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반의어를 나타내는 접두사잖아요. 그래서 쉬운 상태를 벗어나는 걸 얘기해요. 쉬운 상태를 벗어나는 거. 그 말은 우리가 마음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건강한 상태라면 쉬움이 유지된 상태죠. 용이하잖아요. 뭘 하기도 용이해요. 그런데 그 상태를 벗어나게 되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쉬운 상태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용이한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기에. 그게 바로 질병이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disease란 단어는 질병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은 고2니까, 여러분 귀에 못이 박혀도록 듣는 얘기인데 고2니까 그냥 disease만 알아두실 필요 보다는 조금만 더 나아갈게요. 우리 지난 시간 몸이 안 좋을 때 쓰는 표현 중에 형용사 일이 있었죠. 선생님 펜이 이게 잘 안 먹네요. 오늘따라 안 되겠습니다. 펜 껍질을 교체할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펜 껍질을 벗기고 필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isease 할 때 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disease 해놓고는 설명해야 될 게 잠시만요. 네, 요겁니다. ill이란 형용사 배웠죠. 그 뒤에 NESS 갖다 붙이면 질병이라는 명사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lment 역시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그럼 중학교 때 배웠던 sickness 할 때 sick이란 형용사 뒤에 NESS 붙이면 이거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 약간 주의해야 될 건 sickness는 질병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거의 메스꺼움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배 타서 멀미나고 어지러운 거 이런 건 뭐 ship sickness 혹은 비행기를 타서 멀미나는 거 이런 건 air sickness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메스꺼움이나 멀미 증상을 우리는 보통 sickness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좋습니다. Next one. 그 다음 단어 넘어갑니다. 자, primitive라는 형용사예요. 형용사고, primitive 할 때 prime이라는 단어가 원래 처음에 존재하는 걸 얘기해요. 사실 그 처음에 존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rime이라는 형용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 prime이라는 형용사의 뜻은 뭐 최고의, 시청률이 가장 잘 보장되는 밤 10시부터 12시까지의 시간을 프라임 타임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최고의 절정기에 이런 의미라면 이 primitive는 처음의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한 형용사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primitive age 이런 표현 쓰면 원시 시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시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the next word 바로 그 다음 단어입니다. involuntary라는 형용사고요. 일단 생긴 거 보니까 in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네, 부정적인 어휘의 형용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voluntary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고 하니 네, 자발적인이란 단어가 되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반의어 인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자발적이지 않은 거. 그럼 자발적이지 않다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자발적인 게 아니라면 강제적인 건가? 그렇게 해석하시면 이건 약간 오역이 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강제적이라기보단 이거는 주로 생체학적인, 생리학적인 반응으로 반사적인 걸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 왜 무의식적 반응 뭐 이런 거 생물 시간에 배우셨나요? 무릎 쪽 탁 망치 고무망치 같은 것들로 가격하면 무릎이 탁 하고 튀어오르잖아요. 무조건 반사라고 하나요? 물론 그런 건 unconditional 이런 표현 쓰기도 하는데 involuntary 역시 유사하게 쓰인 거라 보시면 돼요.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인 정도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그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ancestor란 단어고요. 이 단어는 역시 명사가 됩니다. 조상이란 단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상님이잖아요. 비슷한 단어로서는 우리 forefather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면 for는 앞선이라는 의미의 표현이고요. father는 아버지. 내가 존재하기 이전에 앞서서 존재하셨던 아버지, 조상님이 되겠죠. 요거 반의어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후손이란 영어 단어. 가족 계보에서 쭉 내려가다라는 단어 descend란 단어에다가 ant 갖다 붙이면 descendant 이게 바로 후손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 더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후손이란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이런 단어도 많이 쓰입니다. offspring. 이거 명사 형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offspring. 선생님, spring은 봄 아니에요? 아, 그런데 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용수철 같은 것도 sprin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사로 쓰였을 때 spring은 샘솟다, 솟구쳐 오르다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off라는 전치사는 분리의 전치사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쓰면 혹은 할아버지가 있으면 그 할아버지 몸에서부터 튕겨져서 분리돼서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죠? 후손이죠. 그런 의미에서 offspring이라는 단어 후손이라고도 쓰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the next word 바로 그 다음 단어입니다. 자, predator란 단어예요. predator란 단어는 영화 제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 predator and alien인가? 아니면 alien and predator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alien은 외계인 그리고 predator는 포식자, 육식 동물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괴물, 포식자 괴물과 이 alien 외계인이 막 싸우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포식자란 단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음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predator. One more time. predator. 잘하셨습니다. And the next word. 바로 그 다음 단어 우리랑 때 배웠던 단어예요. 자, emerge란 단어 동사일 때 어떤 의미라고 했었어요? 그렇지, 나타나다, 갑작스럽게 출현하다. 뭔가가 갑작스럽게 출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사로서 응급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응급실을 영어로 emergency room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형용사 형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emergent 하게 되면 이게 형용사로서 긴급한 응급의 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부터 노란 색깔로 본문 중에 별도로 표시해준 단어는 여러분이 따로 공부해야 될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threats란 단어가 위에 보입니다. 노란 색깔로.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은 단락 위에서 5번째 줄에 있어요. 이거 밑에다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 봐 드릴게요. 발음 어렵진 않죠. threat란 단어고요. 이 녀석은 명사로서 위협이란 뜻입니다. 위협 혹은 협박 이 정도로 봐줄게요. 동사로 쓰일 때는 이 뒤에다가 en 갖다 붙이면 이거 동사가 됩니다. 타동사가 되어서 누군가를 위협하다 혹은 누군가를 협박하다 이런 식의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여러분 한 단어 정도 더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위협이란 단어, 협박이란 단어, 한 단어로 menace란 단어로 바꿔 쓰기도 해요. menace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그래서 위협, 협박이라는 의미도 되고, 자리에 따라 동사절에 쓰이게 되면 위협하다, 협박하다라는 의미로까지 쓰인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다시 스터디 포인트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음성 파일을 들려드리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빠듯해요. 그래서 음성 파일 들려드리는 건 생략을 하고 바로 우리 스터디 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공부한 스터디 포인트 정리 다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자료가 없어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차시에 공부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사실 명확하게 어법적으로 100% 이렇게만 써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거 원어민들이 언어를 사용할 때 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향성을 여러분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서 실어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관계대명사 that 같은 경우는 우리 1학년 때 주어가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사물을 때 주로 쓰이는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선행사 앞에 the very가 붙어 있다거나 뭐 the very는 여기서 바로라는 바로 그 뭐 정도 의미가 되는 표현이라 보시면 돼요. the same이 붙어 있다거나 the only 유일한이라는 의미가 붙어 있다거나 the very를 두 번이나 넣었네요.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선생님이 급하게 만들었으니까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세요. 혹은 최상급이 들어가 있다거나 뭐 the best, the worst 뭐 이런 식으로 최상급이 들어가 있다거나 서수가 들어가 있다거나 서수가 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걸 영어로 서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참고로 다음 시간 아니고 우리 다음 과에서 정관사랑 부정관사 구별하는 거 확실하게 배울 겁니다. 그런데 최상급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라기보단 주어진 비교 집단 가운데에서 최고 혹은 최악 딱 하나인 대상에만 주로 갖다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해지죠. 그러면 그 대상이 정해진 대상 앞에는 우리 항상 정관사 붙인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the first, the best, the first는 서수고 최상급의 경우 the best, 최악의 경우는 the worst 이렇게 the를 꼭 갖다 붙이셔야 돼요. 서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세상에 첫 번째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것도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수 앞에도 너를 붙여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the first, the last 뭐 이런 식으로요. the second 이런 식으로. 그다음 every나 all 같은 표현도 역시 선행사 앞에 붙어 있을 때에는 집단이 이 명사 선행사의 집단이 비교적 한정되어 버려요. 여러분 그냥 명사만 써볼게요. 사과 이러면은 그 사과라는 집단이 엄청 넓잖아요. 사과라는 집합이 엄청 넓어요. 그런데 이 앞에 the very 바로 그 사과, the same apple 똑같은 사과, the only apple 바로 유일한 그 사과, the best apple, 최고의 사과. 한정되어 버려요. 이 집단이 한정되어 버렸을 때 그 한정된 대상을 꾸며줄 때에는 관계되면서 that을 쓰는 것이 원어민들은 훨씬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that이 주로 그런 역할을 해요. 사실은. 그럼 선생님, 선행사가 사물일 때 이런 자리에 이렇게 the very, the same, 뭐 최상급, 서수, every, all 같은 게 붙어 있는 선행사 뒤에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위치를 쓰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충분히. 혹은 사과가 아니라 뭐 선생님이라고 쳐볼게요. 선행사가 teacher, the best teacher. 선생님 선행사 앞에 the best 같은 서수가 붙어 있습니다.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that 안 쓰고 who 쓰면 안 되나요? 아까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사실 어법적으로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원어민들은 경향상 집단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는 선행사를 가리킬 때는 which나 who보다는 그럴 때 주로 that을 사용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도 저는 굿 죽어도 who 쓸래요. 후 써서 선생님이 주관식 문제로 맞나 틀렸나 체크해보고 싶어요. 쓰세요. 틀린 거 아니에요. 다만 원어민들은 이런 자리에 Danny, I think you can use that instead of who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아요. who보다는 that을 그 자리에 쓰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르쳐드리는 어법이라 보시면 돼요. 어떤 어법에는 무조건 that을 써야 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어법 체계는요. 그거 맞지 않아요. who 써도 되고요. which 써도 돼요. 다만 원어민들은 말을 할 때 이런 자리에는 that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선행사 없이요. 그냥 선행사 그 자체가 something, 뭐 somebody, nobody, anybody 혹은 뭐 no one도 괜찮고요. someone도 괜찮고요. anyone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something, nothing, anything. 선행사가 이런 thing이나 body로 끝나는 것들의 경우에도 이미 어느 정도 한정된 대상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아무리 anybody라고 할지라도 who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런 자리에도 that을 쓰는 걸 훨씬 더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anybody who도 괜찮아요. 근데 원어민들은 anybody that을 더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문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그럼 사실 여기 밑에 있는 6개의 문장은요. 사실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어법적으로 that도 되고 which도 되고 that도 되고 who도 되고 that도 되고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경향적인 측면에서 어느 게 더 적합하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법적으로 둘 다 돼요. 하지만 원어민들은 경향상 어떤 걸 더 선호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문부터 볼게요. Humans are the only animals. 인간은 유일한 동물들입니다. 뭐 하는? Can speak. 말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행사 animals는 사물이니까 사실 위치 써도 관계없을 것 같긴 해요.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행사 앞에 the only 이렇게 한정해주는 말이 붙어서 선행사의 집단이 지극히 한정되어서 정해져 버렸잖아요. 그럴 때는 원어민들은 뭐를 더 선호한다? 네, that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위치는 쓸 수 있긴 하니까 밑줄은 그어줄게요. 두 번째 갑니다. I like old books. 선행사 앞에 이번엔 또 all이 보이네. all이라는 꾸며주는 표현이 선행사 앞에 붙었습니다. 이럴 때에도 원어민들은 네, that을 더 선호한다. 어디를 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that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해밍웨이가 쓴 모든 책들을 난 다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 예문이요. There's nobody who가 좋을지, there's nobody that이 좋을지 묻고 있는 거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요. which, who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who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역시 that을 써도 that을 쓰는 걸 더 좋아한다. That could help me.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런 생각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선생님을 찾으시면 네, 제가 능력이 되는 사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요. 음, 다섯 개의 문장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여섯 개라고 했죠. 지금 마음이 급해요. 빨리 녹화를 끝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Is this the last bus? 이게 마지막 버스입니까? 선행사 앞에 the last와 같은 수사 잠깐만요. 이게 왜 이러나요? 네, 서수가 붙어 있어요.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이 붙어 있다고요. 그러면 마지막 버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that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치는 안 쓰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Leaves for Seoul이니까 서울을 향해 떠나는 마지막 버스인가요?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Leaves for Seoul 하면 서울을 향해 떠나는 거죠. 근데 만약 for가 없으면요? 그렇죠. 서울을 떠나는 겁니다. 서울을 출발하는 의미가 된다는 거. 사실 그런 자리는 from을 써주면 좋긴 한데 from을 안 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냥 leave Seoul 하면 서울은 떠난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예문이에요. I found a very kitten. 제가 어디가 있죠? 잠깐만요. 바로 그 키튼이니까 고양이에요.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캣은 고양이고 키튼은 새끼 고양이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잃어버린? 셀리 로스트. 셀리가 잃어버린. 물론 위치도 가능은 하죠. 하지만 경향상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붙어 있을 때, the very란 말이 선행사표에 붙어 있을 때는 that을 더 선호한다. 이 얘기예요. 정리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내실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선생님의 경우는 주관식보다는 주로 객관식으로 낼 것 같아요. 이렇게 대시 쓰여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특히 여기 nobody 같은 경우 정말 헷갈릴 수 있겠죠. 이 문장이요. 이 문장 전체요. nobody가 선행사니까 선생님 이거 당연히 후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고 들면 선생님 수업 안 들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이 자리에 대시 있어도 충분히 맞다고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으면 선생님 그거로 만족하겠습니다. 네, 개념 정리되셨나요? 두 번째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작년에 개인적으로 선생님에게 질문을 던진 친구들이 많았어요. 가주어 it과 진주어 that 구문 선생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그거랑 it is that 강조 구문은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질문한 친구들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죠. 그런 질문 왜 했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발전적인 질문입니다.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it is that 강조 구문은 사실 it is와 that 같은 녀석들은 요 점점점 되어 있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어준 문장 장치에 불과합니다. 문장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없다고 해도 문장은 성립해요. 완벽합니다. 그래서 it is와 that을 제외한 1번 동그라미 1번 봐주세요. 제외한 나머지 어구로 완전한 문장이 되면 이것은 강조 구문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조 구문하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구별해봐야 뭐 하죠? 좋은 질문입니다. 해석상의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해요. 좀 이따 예문을 통해 볼 건데 강조 구문은 이 뒤에 that 이하의 내용들을 먼저 해석을 하고 that 이하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요 점점점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어야 이 해석의 맛이 살아나요. 반면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가주어 자리에 진주어 내용, 대절 이하의 내용을 넣어서 해석을 하셔야 해석의 맛이 살아나는 거죠. 해석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석 문제로 얼마든지 주관식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그것만 가지고서 판단 못 하겠어요. 그게 완벽한지 불완전한지 전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it is와 that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체적으로 네,
가주어 구문이라 보시면 돼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다 그렇습니다. it is와 that 사이에 있는 게 형용사다? 그럼 거의 다 가주어 구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부사어구이거나 명사구일 경우에는 사실은 형용사, 가주어 구문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강조 구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쌤이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부사어구, 뭐 예를 들어 부사어구에 어떤 게 속해 있나요? 전치사구 같은 거. 예를 들면 yesterday는 그냥 단순하게 시간 부사 표현이고요. in the park, 공원에서 이게 전치사구죠. 이런 게 일종의 부사어구예요. 그리고 부사어구들이 요 it was와 혹은 it is와 that 사이에 it is와 that 사이에 있다. 그럼 이거는 바로 강조 구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문 한번 볼게요. 일단 어떻게 판단하라고 했어요? it is 혹은 it was와 그리고 that을 없앴을 때 문장이 완벽한지 불완전한지를 보시면 됩니다. it was와 that이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Tom broke the record. 탐이 그 기록을 깼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빠진 것 없이 완벽하죠. 맞잖아요. it was와 that이 없어도 문장이 구성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구문? 강조 구문. 그렇죠. 강조 구문일 때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었어요? 네, 대절이야를 먼저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면 기록을 깬 것은 다름 아니라 데니도 아니고 켈리도 아니고 셀리도 아니고 오로지 누구다? 탐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끝. 이해되시나요? 선생님 굳이 안 쓸게요. 기록을 깬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탐이다 하면 해석 정말 잘하신 겁니다. 강조 구문으로. 되셨나요? 좋습니다. 혹시 못 쓴 친구들은 다시 되돌려 감기 해서 쓰세요. 2번 해석 볼게요. 이번에는 it was와 탐을 또 없애볼게요. 이 문장 닥치를 없앴을 때, 탐이 아니고 that을 없애야 되겠죠. it was와 that을 없앴을 때 문장이 되는지 보자고요. 벌써 이상해요. true. 이거 형용사잖아요. 문장에 형용사가 덩그러니 혼자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나? 그 뒤에는 보니까 지금 Tom, 주어고요. broke, 동사고요. the record, 목적어입니다. true가 자리가 없어요. 서야 될 자리가 아무 데도 없어요. 이거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 돼버립니다. 완전한 문장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라고 보는 게 좋겠다? 그렇죠. 이거는 it이 가주어이고 그 다음에 대리하가 진주어라고 봐주시면 되고 해석할 때에는 그럼 옆에다가 진주어 구문이라고 쓸게요. 이 진주어 구문이고 that절을 이 it자리에 넣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that을 먼저 볼게요. Tom broke the record. 탐이 기록을 깬 것은 was true.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완벽한 해석. 뭐라고요? 탐이 기록을 깬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전혀 안 그래요. 원어민은 완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센시티브하게 예민하게 이 두 문장의 차이를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3번으로 갈 거고요. 우리 1학기 때 조동사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선생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표만 하나 딱 그려서 보여주고 쫙 풀어줬잖아요. 근데 자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사실 can이란 조동사 우리 알고 있잖아요. can이란 조동사는 두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의 표현도 되고요. 약한 가능성,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의 표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할 수도 있는데라는 가능성의 표현도 됩니다. 능력과 가능성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could도 그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can보다는 추측의 가능성이 다소 셀 때 쓸까요? 약할 때 쓸까요? 네, 약할 때 씁니다. 선생님이 혹시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영어의 모든 조동사들은 다 추측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추측의 강도에 따라 정말 정말 확신이 없을 때 might를 씁니다. 주로 실현 가능성이 30% 정도밖에 안 될 때, 혹은 30% 이하일 때 might를 씁니다. 하늘을 딱 봤는데 날씨가 맑아요. 근데 비가 올지도 모르겠어.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근데 나는 확신이 없어. 대략 비가 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 확신의 정도가 30% 이하야. 이럴 때 it might rain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거보다는 확신의 정도가 조금 더 셀 때 40% 정도일 때 우리 may 쓰시면 되고요. 확신의 정도가 반신반의. 완전히 딱 50% 정도일 때 우리는 주로 could이라는 조동사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could보다는 can이 확신의 정도가 조금 더 셀 때, 한 60 정도일 때 쓰는 편이라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should란 표현이 한 확신의 정도가 70% 정도일 때 쓰는 조동사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would, 이 정도쯤 되면 거의 80% 일어날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을 때 쓰는 표현이고, 이제 90% 정도일 때 will이라는 표현 쓰면 돼요. 그 일은 일어날 거야 이럴 때 it will 쓰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제 마지막으로 must라는 조동사가 있어요. will이 90이라고요? 그럼 must는 100입니까? 아니요. 100은 절대 추측이 아니죠. 100은 이미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래서 must는 99.9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확률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뭐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임에 틀림없어 정도를 나타낼 때 우리는 must라는 조동사를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could는 바로 가능성의 정도로 보면 반신반의.
정확하게 한 50% 정도의 확률을 표현하고자 할 때 우리는 could라는 표현 쓴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아까 can이 가능성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까 전에 can은 가능성과 동시에 능력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했잖아요. could도 그 역할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could는 can의 과거입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어떤 문장에 따라서는 could는 can의 과거로 쓰일 때가 분명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현재를 가리키는데 확신의 정도에 따라 could를 쓸 때가 있고 can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could는 can의 과거예요 라고 공부해 두시면 이 could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나타낼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확신의 정도일 때는 같은 시간선상에서 벌어질 때 확신의 정도에 따라 50% 정도일 때는 could, 60 이상일 때는 can을 쓴다.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와, 선생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럼 선생님 could have pp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실 수 있어서 이제 그걸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럼 could부터 정리를 해 볼게요. can과 마찬가지로 could도 가능성과 그리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could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일단 능력을 나타낼 때 can의 과거일 때 이렇게 could를 쓸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과거의 어떤 능력을 가리키거나 전반적인 어떤 가능성이나 역시 전반적인 능력을 가리킬 때 우리는 could를 쓸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요. 중학교 때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편의상 can과 be able to는 똑같은 거야 라고 많이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고등학생이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니까 이거는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능력은 can이에요. 오늘 할 수 있었는데 내일 못할 수도 있어? 그거는 can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고 내일 모레도 할 수 있고 당분간은 계속 할 수 있는 거. 전반적인 능력은 can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걸 표현할 때 바로 be able to를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수영할 수 있어. 영어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렇죠. I can swim 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I can swim. 내가 오늘은 수영할 수 있었는데 내일 갑자기 수영 못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나는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그럴 때는 I can swim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요. 음, 뭐 특별한 상황일 때, 뭐 이를테면은 이번 시합에서만큼은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평상시엔 늘 졌지만 이럴 때 I am able to 뭐 win you, beat you 이런 식으로 win보다는 beat you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념 좀 아시겠어요? 이제 누가 선생님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었을 때 can과 be able to는 똑같은 겁니까? 아니, can은 전반적인 능력이고 be able to는 특정한 상황에서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야라고 설명하시면 만점 선생님이 되실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could는 전반적인 능력이라면 was able to는 그렇죠. 특정한 상황에서의 어떤 능력, 특정한 상황에서의 가능성을 표현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문 볼까요? Jack was an excellent tennis player. 잭은 훌륭한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그는 beat는 보통 사람을 이길 때 쓰는 표현이죠. 어느 누구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거 could일까요? was able to일까요? 일단 was 과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can과 am able to, is able to가 아니고 과거로 써야 돼요. 훌륭한 선수였다면서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경기를 했다면 모든 사람을 다 이겼겠죠. 이거는 특수한 능력입니까? 전반적인 능력입니까? 오늘은 이겼는데 내일은 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능력, 영어로 could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두 번째 예문 볼게요. We didn't know where David was. 데이비드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는 그를 찾게 되었어요. 이건 뭐예요? 다음번에 데이비드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또 찾을 수 있어요? 그 능력이 똑같이 발휘가 돼요? 아니죠. 이번 경우에만 이런 능력이 발휘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was able to 혹은 were able to 주어가 we니까 were able to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좋아요. could의 두 번째 능력, can이 갖고 있지 않은 능력 뭐가 있냐면요. can보다 조금 더 공손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can you 일반적으로 can you 하는 것보다 could you 하면 훨씬 더 예의가 발라져요. 그럼 왜 그런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could는 우리가 아까 전에 can보다는 과거 시제로 쓰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의 차이점은요? 현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이고 다소 우리와 가깝게 느껴져요. 하지만 과거 시제는 우리와 좀 멀게 느껴집니다. 그게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지만 말할 때 과거 시제를 써주면 먼 얘기처럼 들려요. 좀 더 예의가 발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가 물러나는 느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태도가 한 걸음 물러나요. 그래서 훨씬 더 예의 바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could는 어떤 가능성과 그리고 동시에 예의 바르게 뭔가를 요청할 때 가능성과 그리고 사실은 능력을 나타내는 반면
would와 또 헷갈리는 친구도 정말 많아요. 선생님, 제가 예의 바르게 뭔가 요청하고 싶을 때 would you 하는 게 좋을까요? could you 하는 게 좋을까요? 묻는 친구도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이걸 구별해서 쓰는 한국인들이 많이 없기도 했고요. would는 의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밑에 있는 예문 일단 먼저 두 개부터 비교해 볼게요. Can you lend me some money? lend는 빌려주다 이거니까 너 나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이 정도의 뉘앙스예요. 되게 일상적이고 약간 친한 사이에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반면 could you lend me some money 하게 되면 당신 혹시 저한테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는 예의 바른 표현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could 대신에 would를 쓰면 어떨까? 아까 얘기했죠. could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could you lend me some money 하게 되면 혹시 당신이 저에게 돈을 빌려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되세요? 금전적인 능력이 좀 되세요라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어요. 반면 would you lend me some money는 돈은 있는 건 알아, 네가. 근데 그 돈을 나에게 빌려줄 의향이 있어라고 묻고 싶을 때 would you lend me some money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조금 감이 오세요?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원어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뉘앙스에 따라 너 돈 좀 없어 보이긴 한데 말이야. Could you lend me some money? 하면 너 나한테 돈 좀 빌려줄 능력 돼? 이렇게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의향을 묻고 싶을 때는 Would you lend me some money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물론 사실은 그런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잘 캐치 못하시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마음대로 섞어 쓰셔도 사실은 크게 무방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미국에서 살 때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해서 쓰니까 훨씬 더 뉘앙스를 잘 살려서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요, 막연한 추측이나 가능성,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현 가능성 한 50% 정도 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요. 첫 번째 예문, This cake could be for you. 이런 말을 쓸 수 있으려면요, 테이블에 누가 케이크를 놔두고 갔어요. 근데 오늘 상대방이 생일이었다고요. 이 케이크가 너 생일 케이크일 수 있겠다. 이거는 사실 나도 모르는 거예요. 추측이지 않습니까? 근데 확신의 가능성이 반신반의, 절반 정도일 때 이런 표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예문이요. Can you guess who the guy over there is? 저쪽에서 저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guess 추측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it could be Tom. 글쎄요, 탐인 것 같기도 하고요. 탐일 것 같아요. 근데 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50대 50이에요. 확률은. 이럴 때 it could be Tom 이런 식의 표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점검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could와 pp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 이거 1학년 때 아마 보충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 캔의 과거가 무조건 could가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럼 캔의 과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캔은요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일 때는 캔 다음에 동사 원형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캔의 과거를 뭐 could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럴 때는 캔 다음에 과거 동사를 써주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캔은 조동사라고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밖에 못 쓰잖아요. 그럼 과거 동사를 못 쓰니까 현재 동사보다는 한 시제 앞서 있는 그렇죠. have, pp를 빌려 써주시면 돼요. 선생님 이거 have pp네요. 그럼 이거 현재 완료입니까? 아니요. 조동사 뒤에 있는 have pp는 단순하게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can have pp는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요. could도 사실은 일직선상에서 확신의 정도가 가능성의 정도가 50%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could 동사 원형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싶다면 그럴 때는 could 다음에 역시 과거 동사를 못 쓰니까 한 시제에 앞당겨 써서 쓰면 되겠죠. 그게 바로 could pp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ould pp는 could 동사 원형의 과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이거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드시면 오프라인 수업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럼 아까 could 동사 원형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뭐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공손하게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가능성의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손하게 부탁을 할 때, 부탁을 하는 건 과거일을 부탁하진 않잖아요. 지금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 형태로 쓰이지가 않아요. 그럼 1번과 3번의 역할로서 could pp의 의미가 성립된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could pp 하게 되면 뭐뭐 할 수도 있었는데, 과거에 뭐뭐 할 수도 있었는데 라는 가정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는 했어요, 안 했어요? 실제로는 안 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표현 쓰죠. 야, 너 이번 시험 왜 그렇게 시험 쳤어? 엄마, 내가 100점 맞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냥 100점 안 맞았어. 이럴 때 쓸 수 있는 정말 좋은 표현이 바로 could have pp라고 보시면 돼요. 예문 한번 볼 겁니다. 근데 그 전에 would have pp는 차이점이 뭐예요?
would have pp는 과거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었을 텐데 그게 아리까리하네. 기억이 잘 안 나네. 과거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었을 텐데 과거에 했던 행동에 대해 추측하는 겁니다.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서. 어르신들이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써요. 아, 내가 열쇠를 여기 놔뒀을 텐데 아리까리하네. 이럴 때 would have pp 정말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문 통해서 한번 의미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e situation was bad.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But 그런데 it could have been worse. 더 악화될 수도 있을 뻔했답니다. 그럼 더 악화됐다는 거예요? 악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악화되진 않았어요. 악화될 수도 있었지만 악화되지는 않았을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could have pp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Dave was lucky. 데이브는 운이 좋았어요. He could have hurt himself when he fell. 그가 넘어졌었을 때 사실은 그가 더 다칠 수도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더 다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많이 다쳤다는 거예요? 많이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안 다쳤어요. 그래서 부연 설명으로 but it's okay. 하지만 그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에 would have pp는 아까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었을 텐데 라고 추측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 would have called her 하게 되면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했었을 텐데 but I didn't have her number. 근데 내가 그녀의 전화번호를 안 들고 있네. 내가 분명 그녀한테 전화를 했었을 텐데 번호를 안 들고 있네. 내가 전화했나 안 했나 긴가민가 이럴 때 would have pp. 감이 오세요? 두 번째, they helped us a lot. 그들은 우리를 엄청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I don't know. 저는 모르겠어요. What we would have done without their help. 그들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었을지 우리가 도대체 감이 잡히질 않아요.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 쓸 때 역시 would have pp를 쓸 수 있습니다. 아, 사실 조동사는요, 느낌이에요. 감이고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시고 여러 번 문장을 접하시다 보면 서서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반면 could not have pp는 그럼 또 어떤 의미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가정 의미로서는 뭐뭐 할 수 없었을 텐데, 과거에 뭐뭐 할 수 없었을 텐데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추측으로서는 cannot pp의 반대라 보시면 돼요. It cannot be true. 그거 사실일 리가 없어. 기억나세요? 그거의 과거 표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ould not have pp 하게 되면 뭐뭐 했었을 리가 없다라는 과거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 강한 추측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I didn't send a message to her. 나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She couldn't have gotten my message. 그녀가 내 메시지를 받았을 리가 없어요. 메시지를 보내질 않았는데 이 여자가 거짓말하고 있나 봐요. 나 당신 메시지 받았는데요? 아니야, 너 내 메시지 받았을 리가 없어. 내가 안 보냈는데? 이 말을 하고자 할 때, she couldn't have got my message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동사 생각보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너무 촉박하게 설명을 해서요. 근데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을 좀 알아듣기 쉽게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해가 안 됐으면 한 번 더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과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정신과 전문의와의 대화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Q&A with doctor. 바로 정신과 전문의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여기서 의사라는 분은 바로 정신과 전문의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지난 시간 정신과 전문의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었는지 기억나세요? 마지막 부분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입니다. A doctor specializing in mental health. 이 부분이요. 네, 그래서 정신과 의사와 대화를 나누는데 주제가 이겁니다. 스트레스와 and its management. 그것의 관리법에 관한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이 나왔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가 답변하는 그런 형식이겠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What is the first thing we should know about stress?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the first thing 다음에 여기 지금 원래는 관계대명사 대시 들어가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관계대명사를 생략을 했습니다. 자, 우리 1학년 때 관계대명사 시간에 어떤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었나요?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죠. 일단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혼자만으로도 생략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요. 지금 know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던 녀석이 지금 관계대명사로 나간 거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 이 말이었는데 그 것이 앞에 있는 선행사가 됨에 따라서 이 선행사와 공통되는 부분이 관계대명사 대수로 바뀌어서 나간 겁니다. 그런데 know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서 왔기 때문에 이 녀석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니까 가로로 묶어버리는 거죠. 생략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선생님, thing이라는 선행사니까 이 자리에 which 쓰면 안 돼요? 이제 우리 배운 거 발휘가 되네. 선행사 앞에 the fas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the fast요. 그 말은 한정했잖아요. 꾸며줍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which보다는 원어민들은 that을 좀 더 선호할 것 같으니까 that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대명사 중에 생략 가능한 관계대명사는 지난 시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는 생략을 잘 시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는 생략을 잘 시켜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You need to understand that stress is not a disease.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의 that은 접속사 대시예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문장은 완벽하거든요. 주어 동사 주격보어 빠진 거 없습니다. 빠진 거 없는 문장을 이끌어주는 것은 접속사 that. 그리고 이 접속사 대시에 쓰인 이유. that절은 선생님이 명사절이라고 설명을 언젠간 했는데 안 했으면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쯤에 아마 나올 겁니다. 명사절이니까 문장 속으로 안겨 들어가서 주어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목적어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보어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understand라는 동사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 봐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질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거 병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은 아니라는 거죠. It is a normal reaction that almost everyone experiences. 선생님, it is와 that 보이니까 이거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냐? 아니면 강조 구문이냐? 아니면 혹시나 다른 구문이 또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스터디 포인트에서는 it is와 that 같은 구문을 첫 번째 강조 구문일 수도 있고 두 번째 가주어 구문일 수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터디 포인트에서 공부 안 한 걸 지금 여기서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 it이라고 하는 것이 앞문장에 나와 있는 어떤 명사를 가리키는 즉 비인칭 대명사가 아니고요. 지시 대명사라면 이건 얘기가 달라져요. it은 그것이라는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받는 지시 대명사로 쓰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해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의 it은 앞에 나와 있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that의 역할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it is a normal reaction. 그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라는 거예요. 즉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abnormal한 게 아니고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abnormal은 비정상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반응을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에이, 선생님 이건 또 왜 관계대명사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신다면 이거 우리 수업했었잖아요. 주어 모두란 단어 everyone 와 있고요. 경험하다 동사. 경험하다란 동사는 무엇을 경험하는데 목적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목적어 없이 문장 끝나버렸어요. 이거 완전한 문장이에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렇죠.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experiences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던 녀석이 지금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로 변해서 나간 거예요. 그럼 이것도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니니? 그럼 뭐 할 수 있다? 그렇지.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가로로 묶어버리셔도 괜찮은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내용상으로 보자면, 그래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상적 반응입니다. 뭐가요? 스트레스가요. 좋아요. 사실, in fact, stress is a natural alarm system. 정말 자연스러운, 천연적인, 자연적인 경고 체계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당신의 뇌와 신체에 있는요. 커마다 마인드는 분사검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뭐 하면서 정도로 그냥 번역하자고 했습니다. Going back to the primitive days. 원시 시대로 돌아가면서 정도로 의역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해석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뇌와 그리고 신체에 있는 자연 경고 시스템이고 그것은 원시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도로 그냥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시 시대부터 있었던 경고 시스템이라는 거죠. 스트레스라는 게. 우리 조상님들은 스트레스가 없었을 거야. 천만에요. 우리 조상님들 때부터 이 원시 시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때부터 스트레스는 존재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식이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스트레스는 존재해 왔다라는 거예요. This involuntary response, 이러한 involuntary한 반응은 자, involuntary 밑에서 어떻게 해석하자고 했어요? 그렇죠. 무의식적인 반응, 반사적인 반응이라고 했었어요. 이것은 developed, 발달했습니다. 누구한테서요? In our ancestors, 우리의 조상님들에게서요. 뭐로서 자, as 다음에 명사가 보이면 이 as는 접속사가 아니고 전치사로 쓰인 거죠. 그렇다면 전치사로서 as는 보통 뭐뭐로서의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뭐뭐 할 때의 의미도 있지만 해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뭐뭐로서 혹은 뭐뭐로서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수단이니까 자격이 아니죠. 그럼 한글 스펠링 상으로서는 그렇죠. 이건 로서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 조상님들에게서 발달했습니다. 무엇의 수단? way라는 명사 뒤에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 정말 많이 와요.
투부정사 하는 수단 이런 식으로요. 투부정사 하는 방식, 방법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뭐 하는 방식으로요? To protect them. 그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요.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자, 누구로부터 보호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 조상님들은 굳이 지금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대한 무기, 권총 이런 거 없었을 거라고요. 즉, from predators, 포식자들과 그리고 또 다른 threats, 위협들이겠죠. 또 다른 위협들로부터 자기 자신이나 자기들을, 그러니까 조상님들 스스로를 여기서 them은 ancestors를 받고 있는 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조상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상님들 안에서 이렇게 이러한 무의식적인 반응이 발달되었습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무의식적인 반응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This involuntary response가 가리키는 게 뭐죠? 느낌 오세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stress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stress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여기 it is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잠시만요. 이거를 색깔을 달리해서 이렇게 표시해주면 이것도 스트레스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 지칭하는 거 다 초록색깔로 표시해 드린 거예요. 넘어갑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도 사실은 생각해봐. 엄청난 스트레스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에 비하면 더 큰 스트레스예요. 왜냐면 생존의 문제니까. 내가 저 포식자를 물리치지 않으면 저 포식자의 먹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스트레스였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장 바로 갑니다. Imagine, 상상해 보세요. 물론 이 뒤에는 접속사 that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생략하는 경우도 많아요. You meet a tiger in the jungle. 여러분이 정글에서 호랑이를 만난다고 하면 가정해 보자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You have to fight it. 여러분은 그 호랑이, 여기서 있는 호랑이를 가리킵니다. tiger, 호랑이와 싸우거나 혹은 run fast, 빨리, 재빨리 도망가야 되겠죠. 뭐 하기 위해서? To save your life. 여러분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요. 맞습니까? So, your body turns on its emergency system.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체는 turns on, 우리가 보통 turn on 하게 되면 전자제품 같은 걸 켜는 거잖아요. 마치 신체 안에 있는 알람 시스템, 그런 응급 체계를 켜는 것처럼 표현해주기 위해서 turn on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의 신체가 그러한 긴급 체계, 그 신체의 긴급 체계, 그럼 여기서 it's는 body를 가리키는 거겠죠. 신체의 긴급 체계를 키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Releasing 하고 분사구문 등장했습니다. Into the blood. 그러니까 이 피 안에다가 releasing hormones, the hormones, 이 hormones가 releasing이라는 동사 형태의 목적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에다가 여러분 피에다가 그 호르몬을 분비시킨다는 겁니다. 어떤 호르몬이요? That speed up your heart rate. 여러분의 심장 박동. 우리가 심장 박동을 heart rate라고 해요. 사실 rate란 단어는 의미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 단어라서 한번 정리해 준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여기서는 속도, 비율, 또 요금 이런 의미로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보통 심장 박동수, 심장 박동의 속도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heart rate라는 단어 보이면 심장 박동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심장 박동수를 늘리게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동사가 또 이어지거든요. speed라는 동사 보이고 comma 다음에 increase 심지어 또 뭐를 증가시켜요? increase your blood pressure. blood 피고요. pressure는 압력. 이걸 한자어로 하면 바로 혈압이죠. 혈압을 오르게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끝난 거 아니죠. boost your energy. 당신의 에너지를 boost 활성화시켜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prepare you. 자, 우리 prepare란 동사가 마지막으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병렬 구조에서 열거할 때 동사가 혹은 연결한 대상이 세 개 이상일 때는 A, B, and C 이런 식으로 연결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대절 이하의 동사가 speed 이게 첫 번째 동사, increase가 두 번째 동사, boost가 세 번째 동사, 마지막 and prepare 이게 네 번째 동사. 이렇게 네 개의 동사가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와 동시에 prepare란 동사는 오형식으로 써요.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 you가 왔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와서 목적어에게 to 부정사를 준비시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마지막으로 즉 이제까지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또한 혈압도 증가시키고 심지어 여러분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prepare you 당신을 준비시켜 주는데 뭐 하게끔 준비를 시켜주는 거라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수고도 너무나 중요한 수고니까 단어 표시하는 노란 색깔로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자, deal with 하게 되면 무엇을 다루다
어떠한 상황에 대처하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동사 수거 cope with라는 수거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는 당신을 대처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대처할 준비를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뭘 대처하는데? The problem,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그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그렇죠. 호랑이와 딱 들었을 때 그 호랑이를 어떻게 물리쳐야 할 것인가? 바로 그런 문제예요. 이해되십니까?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imagine부터 다시 볼까요, 그러면? 빠르게 했으니까. 여러분이 정글에서 호랑이를 한 마리 만났다고 imagine,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호랑이와 싸우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체는 어떤 걸 가동시켜요? 응급 시스템을 가동시키고요. 뭐 하면서 피 속에다가 호르몬을 막 분비시키는 거죠. 어떤 호르몬? 그 호르몬을 꾸미는 관계대명사 대절이 뒤에 쫙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박동수를 증가시키고, 여러분의 혈압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그러한 호르몬을 분비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release라는 게 분비하다, 배출하다, 방출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experts, 이거 우리 한 단어예요. 전문가를 가리키는 specialist하고 똑같은 의미. 그래서 잠시만요. L이 두 번 들어갔죠? specialist. 선생님 목이 좀 쉰 것 같아요. 힘내라고 쪽지난 거 좀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specialist. 전문가들은 call this. 우리 call이라는 동사는 항상 A, B 형태 취한다고 했죠. 그래서 A를 B라고 부르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상황은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끔 준비를 시켜주는 그런 과정,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부르느냐?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약간 언어 유희 같아요. fight은 싸우는 거고요. 혹은 flight. 원래 flight는 비행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도망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즉,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반응. 이거는 학술적인 용어니까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굳이 우리나라 말로 부른다면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심리학적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투쟁하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투쟁 도피 반응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걸 바로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human race, 이거 보고 또 인간은 달립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race가 인종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human race가 하나의 표현으로서 인류라고 하시면 돼요. 인류는 이거 아까 우리 배웠던 표현이네. could not have survived in its early tough natural environment without it 이라고 했습니다. without it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일종의 가정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없이 그것이 없었다면,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해석하지 말고 그냥 바로 앞에까지 해버릴게요. The human race, 이 부분 바로 갑니다. 인류는 could not have survived in its early, tough natural environment.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 원시 시대 때 힘든 자연 환경에서 그것이 없었다면 could not have survived,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추측하고 있는 일종의 가정법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다음 시간 혹은 다다음 시간에 역시 스터디 포인트로 without 가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without 가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잠시만요. 요건 다음 시간에 마저 설명을 할 거고, 이 could not have survived에서 해석을 하실 때에는 여기서는 뭐뭐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과거 상황에 대한 추측 정도로 여러분이 번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문제 빨리 해결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3번 질문입니다. Why did stress develop in our ancestors? 왜 우리의 조상님들에게서 이런 스트레스 반응이 발달한 걸까요? 본문 중에 그런 설명이 대놓고 나온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왜 발달했다고 설명했었습니까? 머릿속에 멍하세요? 왜 발달했다고 설명을 했습니까? 어디에 나오냐면 이 부분이요. As a way to protect them. 조상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이죠. 누구로부터? 바로 from predators and other threats. 즉 포식자들과 그리고 기타 다른 위협들로부터 이 조상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바로 이런 스트레스가 발달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question number 4 갑니다. What happens when the body turns on its emergency system? 바로 응급 체계를 우리 신체가 가동시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했죠. 여기 아까 그 얘기 나오지 않았나요? 이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의 피 속에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자, 어떤 호르몬? 지금 종이 울리네요.
심장박동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증가시키고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주고 또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이게 바로 퀘션 넘버 4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온라인 수업을 좀 이렇게 전담하고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많이 버겁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준비를 많이 못하고 바로 이렇게 강의 녹화를 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디까지나 선생님 변명이고요. 선생님이 체력적으로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알찬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낼게요, 선생님이. 다 같이 힘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선생님 오늘 약을 먹고 수업을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힘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See you next time. Bye bye.